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콘텐츠를 뭘 해야 되나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간에 그 커뮤니티 공지 통해서 말씀드린 그 강연 준비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엊그제 처음으로 라이브를 지금 멤버십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하드웨어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라이브가 조금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돼서 죄송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발전된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서울의 봄을 보고 온 이후에 아들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그 서울의 봄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또 많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물론 뭐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악플을 다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여튼 유익한 컨텐츠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조금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그간에 저희 막내가 딸인데, 딸이 특히 아빠의 국회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딸과의 대화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간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물어보세요. 아빠한테 하나씩. 첫 번째 주제를 뭐 카테고리를 정했다 그랬지? 카테고리 3개를 어떻게 한다고? 카테고리 1번은 총선, 국회의원 선거와 선출에 대한 거고요. 네. 카테고리 2번은 그동안 아빠가 생활하면서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나 직원들에 대한 거를 여쭤볼 거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되게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을 좀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씩 그러면 답변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곧 총선이 실시가 되는데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엇갈리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선하고 총선 시기가 엇갈릴 때도 있고 맞물릴 때도 있죠. 근데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니까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제 그게 이렇게 엇갈리게 되고, 예전에 그 군사독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어서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또 총선을 하고, 내지는 뭐 10월 유신 같은 때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아예 대선과 총선을 또 다시 새로 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된 헌정 체제가 굴러가고 있으니까 임기에 따라서 이제 선거를 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당연히 중간중간에 이제 그 평가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내년에 하는 선거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이 이제 훨씬 많은데, 뭐 그런 것처럼 헌법학자들은 선거 시기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성과를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평가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또 집권 여당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에 한번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추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대통령제가 특히 단임 대통령의 경우에는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서로 엇갈리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뽑았는데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의 의석이 훨씬 작으면 그 정책을 책임 있고 집행하고 법률안을 만들고 뭐 이러기가 어렵다.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물론 지금 정부는 뭐 의석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무슨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뭐 입법권을 무력하고 꽈핏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하지만, 여튼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어서 내 임기를 1년을 줄일 테니 그렇게 선거를 같은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신 적도 있는데, 그때 뭐 제안에 담긴 충정이야 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어떤 시기를 맞춰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헌법에다가 그거를 시기를 맞춰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임기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 되겠네. 그러면 다음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을 하는데 사법부는 왜 선출직이 아닌지
그리고 대법원장도 선출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게 대중 강연, 그러니까 아빠가 시민들한테 강연을 할 때도 종종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사법개혁이 절실하고 사법부가 이제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을 얘기할 적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 애초에 생각을 했을까? 그 권력 분립의 원리를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옛날에 몽테스퀘라는 철학자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삼권 분립 제도를, 대통령 제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이제 한 게 시초란 말이야. 근데 그때 사법부를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만들었을까? 그게 아주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수를 득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수의 대표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회도 표를 많이 얻어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회 의사를 주도하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국회도 결국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거야. 그러면 소수는 계속 소외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원래 데모크라시라는 게 데모스하고 크라티아를 합친 말이고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건데, 데모스, 군중, 다수, 크라티아는 지배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인데, 그러면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사법부까지 선출을 하면 그러면 결국 다수가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게 무슨 권력 분립이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구성을 하고, 단 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이 돼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법원장을 지명한다. 이렇게 하면 그 민주적인 그 정신은 투영이 되고, 단 그렇게 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해서 소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사법부는. 그래서 사법부는 태생부터 원래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사법부의 사명이에요. 근데 사법부가 지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가진 자나 다수의 편에 서가지고 눈치 보기식 혹은 정치적 판결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나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선출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민주주의 원리로 따져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법조인이 돼서 뭐 사법부에 가고 이러면은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항상 그 사람의 욕망이 제도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일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4.19 혁명이 있은 다음에 제2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특이한 실험들을 많이 했다고. 내각 책임제를 시행했었고, 그때는 국회도 상원하고 하원이 있는 양원제였고, 그때 또 특이하게 했던 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은 법관들 중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출하기로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였는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로서 하도 이제 사법부를 일종의 그 존중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뭐 일삼다 보니까, 그 김병로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처음 대법원장을 하면서 나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분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때 현실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관들이 선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때 민주정부에서.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얘기하다시피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이 선출하는 게 아니고 판사들이 선출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민주적 정당성을 과연 갖고 있는 것이냐,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적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차원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더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제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이 결국 최종심을 구성해가지고 마지막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사법부가 왜 애초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깨닫고 정말 소수자와 약자를 지키는 게 사법부의 기본 사명이다, 이걸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하냐면,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판사들한테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법원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겪는 사람이 힘이 없고 뭐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부족해서 억울함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아, 우리나라에 법원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게 사법부가 제대로 된 유상을 찾는 길이고 또 지키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가 책 쓰는 것 중에 초등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식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짧게 한번 지금 먼저 말해주자면.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10월 유신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자기가 3분의 1의 국회의원 임명한 적도 있다고 아빠가 연동형 병립형 그 설명하는 콘텐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일 재밌게 좀 바뀐 거는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예전에는 아빠 기억에 25세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만 25세가 돼야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만 18세면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고등학생도 국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선거와 관련해서 조금 뭐랄까 불만이랄까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좀 지적하실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교육감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서. 근데 교육감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그 집행을 하는 거는 가장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학생이에요. 결국 학생. 그지? 근데 학생들은 정작 교육감 선거에 참여를 못해. 참여를 못하고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라고 하면서 학부모, 학생, 교사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에다 이제 교육 행정을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할 수 있겠지만 다른 주체들은 다 참여를 하는데 정작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선거 연령,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 그럼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그동안에 계속 논쟁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조정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 연령 이런 것도 이제 점점 낮춰가는 추세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선거 연령을 더 낮춰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늘 제기하는 쪽은 그러니까 민주진보 세력이었고 이제 저 수구 보수에서는 그거를 결단코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노년층에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개선 욕구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극구 반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위 뭐 이대남 어쩌고 하면서 이제 20대 청년층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수구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 바꿔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좀 낮아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국민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임하는 사람들을 뽑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또 하나 아이러니랄까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투표하는 시간을 늘리자. 그러니까 투표 마감 시간을 늘리자. 새벽에 좀 일찍 시작하고 저녁 때 늦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투표 총선 날은 이제 쉬지만 총선 날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 날 출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을 때 그 기회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 기간도 좀 늘리고 투표 당일날 그 총선 당일날 시간도 좀 늘리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그리고 늘 선거 때가 되면 투표율 높이자는 캠페인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또 전통적으로 이 국힘 계열의 수구 정당들은 그걸 또 반대야. 이 사람들은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를 말로는 투표 많이 해주세요. 뭐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뭐 민주주의에 꽂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는 투표율이 낮아지기를 바래요. 항상. 수구 정당이 노리는 것은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혐오하고 그래서 이걸 쳐다보지 않으면 결국은 기득권을 가진 소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면서 계속 공고하게 유지하고 행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하는 것도 그 연령을 낮추는 것도 반대. 선거 시간을 길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시간을 늘리는 것도 반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 이 사람들이 선거에 임하는 지금 기본 목적인가. 아니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속여가지고 자기들의 그 힘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가. 뭐 그런 것들이 좀 그 하나를 봐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고 좀 차이가 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실의 위치가 각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정하는지 국회의원의 비서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 따로 구내식당이 있나요?